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입니다. 간밤새 뉴욕 증시는 3거래일 연속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소폭 하락 마감했는데요. 전날 골드만삭스가 미국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한 데 이어서 국제통화기금 IMF도 공급망 문제와 코로나19로 인해서 세계 경제 성장률을 5.9%로 하향했습니다. 미국 성장률도 1%가량 낮추는 등 선진국 대부분이 하향 조정됐는데요. 이에 관망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1.6%대로 출발했지만 1.5%대로 내림세를 보였고 달러 인덱스는 소폭 오른 94.5선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국제유가는 큰 틀에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전일 7년 만에 80달러를 돌파한 WTI는 장중 81달러까지 치솟는 등 이날도 0.2% 상승하면서 배럴당 80달러 선에 마무리가 됐고 브렌트유는 소폭 내린 93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골드는 소폭 오른 1,759달러 부근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각 밤 9시 30분에 발표된 미국의 9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5.4%로 예측치를 조금 상회했고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측정하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예측치와 전년 동월 수치에 부합한 4.0%로 발표됐습니다. 조금 전에 출발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 신세계 리턴즈 선견 마스터님의 무료 온라인 강연이 준비돼 있습니다. 최근 이슈가 많다 보니까 살펴볼 경제 지표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이번 주에는 이런 지표를 해석할 수 있는 눈을 길러주신다고 하니까 꼭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해외 선물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노란톡으로 질문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0082로 신세계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켜서 스캔하시면 빠른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코너 시작되기 전에 질문 미리미리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마스터는 누구일지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수요일, 목요일은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하죠. 오늘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해왕입니다. 일주일 만에 찾아뵙습니다, 여러분들. 시장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시장에서 사실 어떤 이제 제대로 된 논점에 대해서 좀 살펴보지 않고 굉장히 많은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어요. 사실 IMF 관련해갖고 최근 오늘 나왔었죠. 이제 경기 둔화 우려로 시장이 하락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IMF 발표랑 사실 경기 둔화랑 이런 부분에서 증시에 대한 요소는요 그냥 맞물리는 시황일 뿐이에요. 여러분들한테 계속적으로 얘기 드리는 건 시장이 지금 주로 포커스 맞추는 내용이 무엇인가 내다보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의회에 대한 어떤 불안정성이 고조될 거라고 이미 얘기를 드렸었죠. 그러면 오늘 관련해갖고 의회의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잘못된 내용에 대한 뉴스 해석은 어떻게 바로 잡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최근 이제 물가 우려 뭐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근데 CPI 실제 미국 내 수치는요 그렇게 높은 값을 기록하지 못합니다. 엄청난 상승 급등을 일으키진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까지 다 설명을 드릴 거고요. 증시에 대한 주 맹점은 어떻게든 이제 국채 발행, 국채에 대한 급등 요인 이런 부분을 해석이 필요합니다. 시장에 대한 불안정성 고조와 더불어서 지금 오늘에 대한 차트 상황이 어떤지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앞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탐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굉장히 좀 불안한 국내 증시로 인해서 해외 선물이라든지 오일 그리고 또 인버스와 같은 좀 다양한 상품에 관심을 갖는 투자자들이 많아졌다라고 하는데요. 오늘도 마스터님과 함께 시장을 보는 날카로운 눈을 길러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각 오후 10시 59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시죠. 나스닥은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 어닝 시즌 경계감이 더해지면서 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골드는 달러 강세에도 경기 둔화 우려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부각되며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일은 IMF의 글로벌 성장률 하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공급 부족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로 FX는 11월 테이퍼링 예상에 달러와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강보합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나스닥부터 유로 FX까지 오늘의 주요 이슈 체크해 봤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나스닥과 관련한 외신 기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가져온 외신 기사 제목은요. IMF warns on inflation, says the Fed and others should be prepared to tighten policy라는 제목입니다. IMF가 인플레이션 상승을 우려하면서 긴축 정책에 나서야 한다라는 발언을 했는데요. 네, 내용을 보다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현지 시간 12일 CNBC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 IMF가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면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정상화의 필요성에 강조를 했습니다. IMF는 현재 글로벌 물가 상승 속도가 결국에는 완화될 것이다라는 연준을 비롯한 많은 경제학자들의 평가에 대체로 동의를 하지만 이러한 예측에는 높은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기타 고피너스 IMF 수석 경제학자는 통화정책은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의 일시적인 상승을 볼 수 있지만 중앙은행은 예상 밖의 인플레이션 기대 상승의 위험이 나타나게 된다면 신속하게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미국은 2018년 이후 금리를 인상하지 않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30년 만에 최고치에 도달하면서 IMF는 보고서를 통해서 올해 세계 성장률 전망을 0.1% 하향 조정했지만 미국의 성장률 전망을 1%나 하향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높은 6%인데요. CNBC는 IMF가 미 연준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고용에 대해서 언급함으로써 연준의 긴축 정책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라고 풀이를 했습니다. IMF는 통화정책 항목에서 통화정책은 고용 회복이 지연되더라도 물가 압력에 맞서기 위해서는 긴축적인 통화정책이 필요할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이와 함께 더 강한 고용 결과를 기다리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자기 충족적인 방식으로 증가할 위험이 있으며 이는 결국 연준 정책을 약화시키게 될 것이고 불확실성을 야기할 위험이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조 라보르나 수석 경제학자는 공급망 리스크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향후 몇 개월 동안 지속이 될 것이라면서 CPI가 긍정적으로 나오더라도 정확한 지표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라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네, IMF가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해서 우려하면서 이런 연준의 긴축 정책을 촉구를 했습니다. 또 라파엘 보스틱 연준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고 매파 성향의 블라드 총재가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인플레 충격에 대비해서 테이퍼링을 빠르고 공격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라고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네, 시황과 관련해서는 추후에 마스터님과 함께 보다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먼저 현재 나스닥 시세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현재 나스닥은 0.48% 상승한 14,717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나스닥 구간에서 어떤 대응 전략 가져가야 할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매도 들어주셨네요. 네, 지금 증시가 상승 전환한 게 일단 아니라고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네. 정확하게. 사실 이제 증시가 이제 어떤 음봉과 양봉에 대한 느낌만 살린다면은 증시가 올랐다고 평가를 할 수 있겠는데, 자, 일단 최근 장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 이제 여러분들 목요일이죠. 예, 목요일날 출연했을 때 나온 내용이 뭐였냐면은 15,000 10레벨링에서 매도를 한번 보셔라. 그때 엄청난 상승을 이루었어요, 사실 증시가. 네. 이 구간이에요. 여기 보이시죠? 근데 오히려 이때 매도를 보세요라고서 얘기를 좀 되게 드렸었어요. 지난주 목요일에. 근데 왜 그런 내용이 나오냐면은 시장에 대한 매크로 환경이 상승부로 전환을 갈 만한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 나온 내용이 뭐였냐면은 이제 부채 한도에 대해서 12월까지 유예하겠다. 그러면 이게 증시에 대한 앞으로 이제 다시 재반등 구간이냐 사람들이 헷갈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일단은 기준점부터 좀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매도에 대한 타이밍은 먼저 얘기 드리도록 할 건데 여러분들 증시가 지금 하락하는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질적인 이유를 한번 꺼내보죠. 본질적인 이유. 자, 딱 5초 드리겠습니다. 생각하셨나요? 예. 본질적인 이유는 국채 금리에 대한 급등이라고 얘기를 많이 드렸었어요.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이 나오면 증시가 하락이 올 거예요. 라는. 근데 정확하게 어떤 시장에 대한 타이밍이 나왔던 게 이제 8월 이제 9월 27일이죠. 여러분들. 자, 이 날짜예요. 여기 보이시죠? 9월 27일부터. 여기부터 이제 하락에 대한 시황이 전개되고 이때부터 국채 금리가 본격적으로 급등이 드러났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들. 미국에 대한 디폴트 위험성이 빠진다라는 어떤 가정이 펼쳐진 거죠. 10월 18일이라는 전제가 이때 떨어졌잖아요. 왜냐? 이때 연기가 들어갔으니까. 이제 민주당과 공화당의 합의가 안 들어가서 미국 국채에 대한 급등이 드러나는 시기였어요. 왜 드러났을까요?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미국이 채무자인 상황에서 제가 채권자, 해왕이라는 사람이 채권자입니다. 미국에 대한 국채를 한 1,000억 달러를 갖고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한번. 그러면은 미국이 디폴트에 대한 위험성이 빠질 가능성이 있네 이러면은 이걸 계속 보유할까요? 미국에 대한 채권을 던지겠죠. 그럼 미국 국채 금리는 올라가게 돼 있어요. 반대로 상황이. 자,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면 실질 금리에 대한 상승 요소이기 때문에 위험 자산인 증시에서 돈이 빠져나오는 현상이 펼쳐지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이래요. 본질적인 경제적인 요소로 빠진다면. 유동성 시장에서는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르게 된다면 그 상황이 펼쳐지는 게 미국 베이스예요. 한국 증시는 그냥 따라갈 뿐이에요. 미국 증시를. 워낙 작은 시장이다 보니까 미국 증시 대비해 갖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외인 주도 시장이라고 많이 평가를 받기 때문에 미국 증시 그대로 따라갈 뿐입니다. 그러면은 본질적으로 1차는 미국 국채 금리 결정이 돼 있는 거고 2차는 그러면은 미국 국채 금리에 대한 결정 요소는 지금 미국 의회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라는 평가값이 내려주겠죠. 이게 지금 매크로 환경이에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앵커님께서 시작할 때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언급과 이제 IMF에 대한 경기 둔화 우려 이렇게 평가를 좀 했었어요. 근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요소는요, 일단 1차적으로 파월 의장이 단기적인 급등이 일어날 수 있다고 선제적으로 다 베이스를 박아버렸기 때문에 시장 반응이 못 일어납니다. 아시겠죠? 일시적인 급등일 뿐이 잠재웠었잖아요. 이미 몇 달 전부터. IMF는 이걸 공개를 했을 뿐이지만 시장 다 떨어지고 나서 경기 둔화 우려로 떨어졌다라고 평가하는 건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대로 시장을 볼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죠? 네, 마스터님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이제 방금 말씀해주신 게 그때 연준의 그 파월 의장이 일시적인 상승일 뿐이다라고 강조를 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때부터 조금씩 이제 단어를 바꾸면서 그리고 또 연준의 뭐 총재들이나 의원들이 이 인플레이션이 좀 더 지속될 수 있다라든지 좀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언급을 내놓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더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물가는 쉽게 잠재우지 못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일단은
물가가 오르는 이유는 그만큼 돈을 풀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네. 일단 테이퍼링에 대한 공식화를 11월에 하고 빠르면은 내년 이제 1월이죠. 상반기 때부터 시작해서 빠른 종료가 이루어지는데 그때는 이제 물가의 우려를 잠재울 수 있을 충분한 시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연말까지는 실질적으로 돈을 줄일까요? 아니죠. 실행을 실제로 하기 전까지는 돈을 계속 그대로 푸는 거예요. 테이퍼링이라는 건. 그렇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이러한 요소가 계속적으로 드러날 수 있겠지만은 내년 상반기 때는 물가에 대한 우려를 충분히 잠재울 만한 요소가 연준에서 활동을 펼치는 거잖아요. 그때 잠재워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 지금 어떤 미국 내 물가에 대한 급등은 그렇게 우려스러울 정도는 저는 아니라고 평가를 합니다. 충분히 예측 가능한 정도였고 네. 30년 들어서 최고치라고 하는데 하지만 뭐 그렇게 걱정될 정도는 그 정도 아니다. 걱정될 정도가 아니에요. 오히려 유럽 물가가 말도 안 되게 걱정돼. 야, 유럽은 물가가 이렇게 오르는데 얘는 왜 가만히 있어라는 네.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유럽은 내일 얘기를 드리고요. 지금 네. 독일 내에서 분위기가 심상치는 않아요. 그 얘기에 대해서는 내일 분석을 해드릴게요. 네. 일단 오늘은 지금 증시에 대한 상황만 얘기 드리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 잠깐만 화면을 잠시만요. 자 여러분들 지금 잠시만요. 자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화면을 보시면 아시지만은 미국 국채 금리가 1.2%부터 지금 1.5까지 순식간에 급등을 하잖아요. 예. 이게 증시 하락 요소예요. 볼 줄 알아야 돼요, 시장을. 여러분들. 이게 증시 하락 요소입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근데 이게 왜 나왔냐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게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었고 환경 매크로가 조성돼 있으니까 제가 포트 구성을 줄이라고 얘기를 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평가를 드리는 거죠. 3,200대부터 시장에 대한 위험 요소를 그렇게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2,900 들어가니까 이제 시장 어떡하지? 오히려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서울경제 보시는 분들한테 조금 조언을 드리자면 제 냉철한 평가입니다. 시장에서 무슨 죽줍에 대한 기회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건 진짜 위험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수가 워낙 고점이잖아요. 지수가 고점인 부분도 있겠지만은 아직은 불안정성이 굉장히 의외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게 해소되고 나서도 한 2, 3주는 지나야지 여러분들이 어떤 이 매크로 시장 환경이 조성이 될 거라고 봐요. 네. 저는 충분히. 근데 지금 죽죽의 기회다. 지금 주워 담아야 된다. 이거는 저는 냉정한 평가를 내렸다고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시장이 들이댈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점에 대한 평가값이 의회에 대한 결정값이 확실하게 드러났을 때 그때부터 해도 전혀 무관한 시장 환경이 조성이 되고 그때 이제 미국에서 이제 금리 환경이 변경 이제 금리 유동성에 대한 시장에서 이제 실적에 대한 시장으로 변경이 되었을 때 그때 판단 가치를 내려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제 의견이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한 게 그걸 거예요. 시장 더 떨어질까요? 맞죠? 시장 더 떨어질까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미증시 차트 보시면은 지금 미증시가 이게 지금 현 채널링이거든요. 현재 상황이에요. 오늘은 일단 고점 분위기가 나왔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오늘은 당일 고점이에요. 전일 제가 당일 고점을 여기서 봤어요. 여기서 매도 봤어요. 여러분들. 지금도 똑같습니다. 매도에 대한 환경 매크로가 좀 조성됐다고 봐요. 지금 여기서 수직으로 이 채널링을 뚫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현실적으로? 굉장히 간단합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인프라 극적 합의 딱 발동되면 상승 가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디폴트에 대한 우려가 떨어지잖아요. 이거 11월에 끝나네. 국채에 대한 금리 재하락 요소가 발동을 하는 거죠. 어느 정도. 국등이 아니라 하락에 대한 요소가. 지금 여러분들이 최고에 대한 시나리오는 뭐냐면은 민주당이 적은 금액으로 공화당과 합의를 하잖아요. 그럼 증시가 그때 상승합니다. 아시겠나요? 지금 합의했나요?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합의했나요? 여러분들 지금 코스피랑 미증시에 대한 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미국 국채에 대한 시장 상황을 점검해야 되는 게 1번이고 그러면 미국 의회에 대한 지금 현 실시간 상황을
분석하는 게 맞아요. 지금 시장이요. 왜 이 구간대에서 계속적으로 맴돌까요? 분위기가 아직 조성이 안 되고 불안정성이 고조돼 있는 상황이라는 거 여건을 마련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일 갑자기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 갑자기 이런 내용이 나올 수 있죠. 공화당 나 합의 못해. 그럼 말도 안 되는 금액 제시하지 마. 라고 하면 시장 어떻게 될까요? 쭉 빠지겠죠. 그죠? 이런 시장 환경에서 여러분들은 있는 겁니다. 현재. 근데 지금 줍줍에 대한 기회입니까? 지금 살 수 있는 기회일까요? 시장이 불안정성이 아직까지 살아남아 있는 상황인데 스스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해소되고 해도 늦지 않아요. 지금 저평가됐다? 그걸 내릴 만한 근거는 뭐죠? 시장이 2,900선이 저평가다? 아직 이게 완화되지도 않았는데 29일 날 의회 터지니까 바로 발동됐는데 지금 인프라가 최종 목적이에요. 공화당 입장에서는. 맞죠? 공화당이 원하는 건 뭘까요? 결국 펠로시 의원이 민주당을 따를 수밖에 없겠죠. 의견을. 근데도 아직 합의를 안 봐요. 왜냐? 공화당이 굉장히 유리한 포석을 취했잖아요. 부채한도 유예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인프라 합의를 시도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자,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잠시만 내릴게요. 네. 네, 국채 금리가 급등이 나오면서 증시 하락이 나왔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네. 또 이제 앞으로는 미국 의회의 결정에 따라서 증시의 방향성이 갈릴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유념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지금 코스피 시장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사실 미국 의회에 대한 어떤 인프라 합의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집중하는 게 현 상황이에요. 네. 이거는 인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펠로시 의원의 사회망 안전망 예산안 일부 삭감 시사 한 발 물러섰죠. 펠로시 의원이. 예. 줄이겠다 이거예요. 줄이겠다. 결국은 펠로시 의원과 이제 맥코널 이제 상원 대표에 대한 어떤 입에서 모든 증시에 대한 상황이 변경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 그게 앞으로 국제 금리에 대한 변동 요인이니까. 지금 이게 합의가 안 이루어지면은 공화당이 어떻게 보면 계속 딜레이 시키고 불안정성을 고조시킬 거예요. 지금 유리한 포지션은 누굴까요? 현실적으로? 공화당이겠죠. 공화당이죠. 지금 공화당이 굉장히 유리한 포인트. 왜냐하면 지금 정치적인 게 나올 수밖에 없는 여건이에요. 왜냐? 국채에 대한 변동 요인이기 때문에 이게. 그러면은 공화당에 대한 어떤 지금 유리한 포석대로 갈 가능성이 높지만은 지금 공화당이 만족할 수준에 대한 삭감 내용일까요? 일부 삭감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화당은 더 들이밀 거예요. 왜냐? 민주당이 어쨌든 갈 때까지 간 상황이니까. 안 되면은 지금은 이거는 이제 내년 이제 중간선거죠. 중간선거에서도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굉장히 안 좋은 포지션에 계속적으로 위치를 하게 돼 있어요. 지금 만약 디폴트 떨어지면 다 민주당 탓이라고 여론이 몰려 있습니다. 상황이. 그럼 민주당은 삭감을 통해서 이제 공화당이 원하는 대로 추가적으로 맞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그 타임라인이 31일이라는 거예요. 이번 달 말. 이번 달 말까지는 시장에 대한 불안정성이 계속적으로 고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굉장히 적습니다. 최소한 마지막 주 전주까지는. 지금 이제 중순인데 아직까지는 시장이 위험성 고조라는 환경이 조성돼 있는 거예요. 맞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여러분들 이거 합의 보고 증시 보셔도 괜찮습니다. 합의 보고. 뭐 한다고 지금 해요? 지금 저평가돼 있다. 시장이 저평가돼 있다. 지금 쓸어 담을 수 있는 기회다. 굉장히 냉철하지 못한 분석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의회에 대한 상황을 집중해야 되는 요소가 너무 다분하다고 보고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저는 지금 증시에 대한 여건이 어디 쏠려 있는지 그리고 시장에 대한 조정은 사실상 실질 금리에 대한 여건으로 국채에 대한 급등 요소를 굉장히 살펴봐야지. 왜냐? 유동성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그죠? 유동성 시장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실적 시장이 아니에요. 저는 이거는 명백하게 구분을 짓습니다. 실적을 보고 이번 4분기 때 어닝 시즌에선 실적 본다.
이번 실적은 뭐가 어떠고 굉장히 안 좋은 시장에 대한 매크로 환경을 분석하는 겁니다. 유동성 시장에서는 국제 금리에 대한 요인을 크게 변동성을 가지지 못해요, 여러분들. 이게 증거입니다. 국제 금리가 급등 나오니까 시장이 조정이 오잖아요. 이게 아직도 실적 시장이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예요, 현실적으로. 어닝 시즌에 나오면은 실적을 봐야죠. 아니라는 겁니다. 유동성 시장에서는 그게 안 먹혀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아직 저점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공화당이 추가적으로 반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증시의 하락 요소가 불안정성이 너무 다분한 시장이다 라고 평가를 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차트 화면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장이요, 저점으로 더 평가값이 떨어질 수 있는 구간대가 14,000 초반대까지도 더 하락할 요소가 너무 다분히 보여요, 저는. 네. 그 리스크가 아직도 잠재적이니까. 그렇죠. 아직 불확실성이 그죠. 짙기 때문에. 합의에 대한, 그럼 오늘 당일 고점에 대한 평가값이 또 드러나는 상황인데, 여러분들, 지금 틱 차트만 가지고 당일 고점이 어디 나왔나라고서 판단할 수 있는, 내릴 수 있는 지점이 와요. 자, 지금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은, 지금 제가 선을 그었는데,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그은 거예요. 자, 근데 보시면은 이 형광색 네모칸에 대한 파동 형태에 대한 위치값이 보이시죠? 근데 이게 고점의 신호를 알리는 자리예요. 그러면은 이 자리 값이 고점에 대한 위치값을 알리는 거고, 추가적인 지금 파동에 대한 모멘텀이 발동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지금 현 위치값에서 한 번 더 매도를 볼 수 있는 위치값은 14,725포인트 저항력을 유지한 다음에 이 자리가 바로 이탈 나오면 손절 위치값으로 구분이 지어지는 거예요. 여기값 평가하시 바랍니다. 이 자리 14,725포인트. 손절은 굉장히 짧아도 상관없어요. 14,735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그러면 고점 평가에 대한 랠리가 나온 구간에서 저항력을 지금 현재 모멘텀상 유지할 수 있는 구간은 여기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 지금 하방에 대한 14,666 이탈이 나오잖아요. 완전히 매도 추세로 꺾이는 자리예요. 여기 포인트 집중하셔야 돼요. 오늘도 이 구간대 모멘텀 안에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여기 보이시죠? 예, 이 안에서 크게 변동 사항은 없지만은 시장의 불안정성이라든가 지금 펠로시 의원이 일부 삭감을 한다고 해갖고 시장이 크게 상승장으로 일으킬 만한 요소는 아닙니다. 제가 원하는 이제 끝났다, 인프라비, 이제 상승으로 변환한다라는 요소는 완전한 합의예요. 완전한 합의. 완전한 극적한 합의가 이루어져야지 그때부터 안전하게 상승비를 볼 수 있을 거라고 평가해요. 아시겠죠? 네, S전자 지금 줍줍 기회 아니에요.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시에 대한 여건에 대해서 이제 많이 요소를 드렸었는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엄청 많은 얘기를 해드렸어요. 추후에 미국 국채 금리 급등 요인이 나오면 그때 시장에 대한 조정 가능성이 그때 열립니다, 라고서. 그게 이제 1.2% 미국 국채 금리가 도달을 했을 때 이때부터 시장에 대한 불안성이 이미 고조된 거였죠. 왜냐? 국채 금리가 더 이상 내려갈 구간이 없었으니까. 네. 그때부터 지금 1.56%까지 쳤는데 시장이 많이 조정을 줬어요. 근데 추가적인 하락값에 대한 변동 요인은 아직까지 살아있다라고 평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유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유가 너무 치솟으니까. 자, 유가를 제가 75달러 이탈이 한 번 더 나오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매도장이 볼 거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었어요, 지난주에. 네. 사실 이제 매도에 대한 기회가 한 번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는데요, 라고 얘기를 했던 게, 지난주에 이제 미 에너지 장관이 그 얘기를 했었죠. 비축유에 대한 어떤 방출 계획, 그 가능성에 대해서 시사를 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75달러 돌파를 보라고 한 게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제스처를 취해야지 유가에 대한 하방 전환이 이루어져요. 지금 IEA 에너지 정보청에서 이제 시장에 대한 공급 전망을 내비쳤는데,
이 4분기 때 시장에 대한 공급 우려가 아직까지 지속되는 상태다라고서 평가가 좀 내려졌습니다. 78달러 되면 다시 재매수 위치값이 일단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78달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 화면 전환하고 리포트 한번 참고를 하도록 할게요. 네. 유가는 78달러를 잘 기억하자라고 네. 짚어주셨고요. 자, 4분기에서 이제 리포트 내용은 이제 유가 관련해 갖고 계속적인 상승을 야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평가를 해요. 여러분, 유가가 제가 딱 단순하게 얘기할게요. 유가가 지금 꺾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미국에서 뭘 해야 돼요? 굉장히 간단해요. 미국에서 뭘 해야 된다. 미국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최근에 나왔던 시황이 에너지 장관이 비축유 방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유가가 급락했죠. 이러한 제스처가 필요해요. 실제로 행동하는. 자, 내용 한번 읽어보면서 할게요. 유가의 상승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는 시장에 대한 전망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너무 당연한 거예요. 미국 내에서 생산을 안 하니까. 중동 오펙 친구들이죠. 오펙 플러스 친구들도 증산에 대한 계획을 접었죠. 이번 달 오펙 회의에서. 유가를 누구도 추가적인 증산을 하지 않으려고 안 해요. 현 상황이. 왜냐? 셰일을 늘릴 수 없는 여건이 계약 때문에 해지 계약 때문이라는 내용도 있을 뿐더러 이제 환경 규제에 대한 포커싱이 굉장히 맞추기 때문에 공급에 대한 부분을 늘리지 않을 걸로 4분기를 전망한다는 건 유가가 추가적인 상승비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겠다. 그러면은 지난주 있었던 비축유에 대한 내용이 다음날 바로 엎어졌죠. 우리가 보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75에 대한 이탈이 나오시 그때부터 보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확실하게 진행이 되면 유가가 고점 나오고 매도 추세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번 4분기는 그러한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는 거를 시장에서 내포하고 있어요. 그럼 일단 지속적인 상승세로 봐야 돼요. 추세 따라 가자, 그냥. 그러면 지금 한 번 더 볼 수 있는 자리가 78달러까지 눌림이 나오면 그때 대응이 가능하다는 영역이 나옵니다. 지금 미국 내에서 제일 문제는 뭐냐면은 시추공수에 대한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부분이에요. 팬데믹 이후의 시추공수에 대한 여건이 어떻게 보면 지금 화면 보이시죠? 급락을 했지만은 아직까지 팬데믹 이후 이전에 대한 시장 회복량을 보이지 못했다라는 게 시장의 평가예요. 근데 이 회복값이 단기적으로 올라오냐? 지금 환경 규제니 해지 계약이니 통해서 안 될 걸로 평가가 되니까 유가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 뷰가 예견이 된다라고 해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간단해요. 매수에 대한 추세를 당분간 이어가자. 이 정도 추이라면은 오래 걸려요. 회복이. 굉장히 오랜 시간과 이제 노력이 필요하겠죠. 회복하는 속도도 굉장히 오래 걸릴 뿐더러 4분기에는 추가적인 상승이 견인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최근에 사실 이제 에너지 장관이 비축유를 방출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걸 실행한다면 유가는 하락할 거예요. 근데 바로 다음날 소멸이 돼버렸어요. 안 된다라고 말을 급작스럽게 변경했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앞으로 오펙은 너무 행보가 비슷해요. 증산을 웬만하면 안 하는 식으로 가능성이 모일 가능성이 높은데 미국 내에서 어떤 제스처를 취해야 돼요. 유가에 대한 하락 요소는. 공급량을 늘리는 어떤 맞물리는 시황이 전개가 된다면 그때부터 매도 보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일단은 전일 너무 큰 상승을 기록했기 때문에 78달러까지 눌릴 때까지 기다려보자. 이게 제 베이스입니다. 아시겠죠?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최근에 제가 이제 매도에 대한 트레이딩을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한 성과도 좀 나쁘지 않게 내고 있지만은 언제 이제 리스크가 발동할지 모르는 시장이고 일단은 최소한 이제 월말 일주일 전까지는 계속적인 매도뷰가 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증시 상황은요. 그리고 유가는 어떤 공급량에 대한 4분기 계획 때문에 지속적인 상승이 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근데 이것도 좀 아이러니하더라고요. 물가가 오르니까 이제 유가도 오르는다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이제 유가에 대한 상승은 미국 내 공급량을 늘리지 못한 요소가 굉장히 큰 겁니다. 그게 제일 커요, 여러분들.
환경 규제 요소가 사실 이번 올해부터 굉장히 포커스가 몰렸기 때문에 실제로 셰일 업계에서 어떤 투자 활동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자료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노란 톡 한번 띄워주세요. 한번 띄워주시면은 유가에 대한 IEA 에너지 정보청에 대한 자료를 이 톡방에 내일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길 권유드리고 시장에 대한 어떤 유가 전망치가 여러분들 측정되실 거라고 봐요. 이건 제가 이게 코드 번호가 뭐죠, 앵커님? 1515입니다. 네, 기억해 주시네요. 1515입니다. 1515 지금 저 치고 테스트 하신 건가요? 네, 테스트 한번 해봤습니다. 밑에 나가고 있으니까 한번 확인하시고 여러분들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내일 자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미국 증시 상황과 함께 또 유가까지 짚어주셨습니다. 10월 증시의 이 불확실성을 타개할 열쇠는 미국 의회인 것인데요. 그리고 또 이제 투자를 할 때는 섣불리 이런 떨어지는 칼날을 잡기보다는 정확한 방향을 확인하고 대응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채 한도 유예 법안이라든지 인프라 투자 법안 중 이 한 가지라도 꼬인 매듭이 풀릴 경우에는 점차 좀 진정세를 되찾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데 마스터님 제가 또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진정세를 되찾을 가능성이 있는데 하지만 뭐 미국채 금리라든지 뭐 또 테이퍼링 이런 이슈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 상승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냥 근데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게 좀 공격적인 발언인데 네. 일단 여러분 조금만 제가 요새 부드럽게 말씀. 무서워요. 요새 욕 먹을까봐. 솔직히 무서워요. 욕 먹을까봐. 네. 그냥 해야죠. 욕먹을 각오를 욕 먹을 하시고 각오. 그냥 제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자. 제 견해를 얘기 드리는 예, 거예요. 알겠습니다. 정확한 정보보단 팩트적인 사실은 드린. 코스피는 신고점 갱신은 없습니다. 앞으로 네. 몇 년간. 마스터님께서 보시기에는 네,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현실적으로. 한국 증시는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네. 미증시는 어떻게 보세요? 미증시는 상승비로 전환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도 예. 굉장히 제한적인 평가가 코스피 시장에 드러나요. 네. 근데 씁쓸하네요. 씁쓸하다기보다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해드린 거죠. 근데 상승은 와요. 지금 하락세가 언젠가는 모멘텀이 제한되는데 네. 이게 완료가 된다 이 얘기는 전제를 깔고 싶어요. 의회가 합의를 이루어야 되고 예. 국채 금리가 안정성을 부여해야지 시장에 대한 재상승 반등 분위기가 오는데 미국 증시가 상승비로 실제로 2011년도 이후에 보이더라도 한국 증시는 박스권으로 갔단 말이죠. 그죠? 이게 제한적인 모멘텀이 발동을 해요. 한국 증시는 어쩔 수 없이. 3,400이라는 수치가 여러분들 옛날에 봤을 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상상이 가던 수치였습니까? 제가 그 서경에 이제 2018년, 17년 나올 때도 여러분들 코스피가 2,000이 안 됐어요. 2,000 돌파하고서 막 난리 났었어요. 근데 이제 3,000 돌파되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목표값은 뭐예요? 4,000 됐으면 쉽죠. 그죠? 그게 이루어질까요?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당분간 제가 보고 있는 시장에 대한 내년도 뷰는 2,700에서 이제 3,100, 200 사이예요. 이 사이에 대한 박스권, 이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신고점에 대한 부분이 발현을 하려면은 엄청난 시장에 대한 위험 자산에 대한 수급이 쏠리는 현상이 또 펼쳐져야 돼요. 그럴 가능성은 일단 베이스 모멘텀이 없고 실질 금리에 대한 추가적인 하락 요소가 나올 만한 어떤 컨텐츠죠. 컨텐츠가 있어야 되는데 가능성이 굉장히 없다고 봐요. 현실적으로. 이게 근데 현실에 대한 어떤 제 표현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저도 무서워요. 사실. 왜냐면 저도 여러분한테 좋은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증시가 상승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지만은 제가 1년 반을 했어요. 그거를. 사실. 지겹게 했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여기 보이시는 이때 있죠. 여러분들. 이 기간 내내 증시 상승한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또 하라 이렇게 얘기하라면 전 자신감 없다고 한 게 8월부터예요. 고점에 대한 얘기를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라고 저는 평가를 드렸었어요. 이때부터.
좀 너무 짧네요. 이거를 국채부터 좀 얘기를 풀고 싶은데. 근데 여러분들은 상승만을 원하시겠죠. 그죠? 근데 시장을 냉철하게 그래서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보시던 어떤 지난 어떻게 보면은 정확하게 1년하고도 1분기죠. 1분기, 2분기, 1년하고 이제 1년 6개월 동안에 대한 상승이 과연 어떻게 보면은 냉철한 분석을 통해서 상승이 이루어진 건지 시장에 따라서 상승이 이루어진 건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좋은 기회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당분간은 의회 합의 볼 때까지는 좀 대기하셔야 되는 장이 맞고 여러분들이 기대하셨던 이 네모칸에 대한 상승뷰는 추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앞으로 성장주에 대한 좀 집중력이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가치주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계속 박스권으로 랠리 들어갈 가능성이 오히려 높게 되겠죠. 그런 거를 좀 직관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오늘 내용은요, 사실 여러분들이 제 의견입니다. 예,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진짜. 하지만 한번 여러분들도 냉정하게 한번 제 의견을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어차피 보면 여기 있는 자리가 저는 평가받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시청자분들한테. 그죠? 근데 저는 어떠한 근거를 내밀면서 얘기를 많이 드리고 싶어요. 좋게 봐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네, 시장은 항상 오르기도 하고 또 내리기도 하죠. 투자는 이 성급하기보다는 정확한 타이밍과 타점에 성공 확률이 높을 때 매매를 하신다면 좀 어떤 분위기 속에서도 내 계좌를 좀 지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와 관련한 팁들은 저희 신세계 리턴즈에서 모두 알려드릴 테니까요.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고요. 이어서 노란톡으로 보내주신 시청자분들의 모든 궁금증들을 해결해보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디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이고요. 해왕님, 코스피 지수 3,500 보신다고 하셨는데 아직도 유효할까요? 연말이라든지 그 뒤에까지라도 유효한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 이제 최고점을 기록한다면 제가 3,470을 그때 가리켰었는데 네. 그게 이제 어떤 그 기술적 분석만 평가한 거거든요, 사실. 근데 잠깐만 화면 내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그때 차트를 보고 이제 그림 그리면서 분석해 그죠. 주셨었죠? 그때 상승에 대한 랠리가 추가적으로 발동할 시 그때부터 모멘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를 드렸었는데 네. 오른다면 이제 그 선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그죠. 짚어주셨는데 그 선까지 가능성이 보이긴 합니다라고서 얘기를 드렸었어요. 예. 잠시만요. 자, 지금 이게 그 하모닉 패턴인데 네. 이거는 그때 만약에 가능성만 가능성만 내비쳐달라면 어디까지 상승이 가능할지라고 가능성을 내비쳤던 거거든요. 네. 3,300선까지만 도달했어요. 3,300 이제 20선이죠. 예. 네, 20선. 3,400까지는 일단 보고 있었는데 이게 하모닉 패턴인데 구성이 비율이 거기까지 측정이 됐었어요.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측정이 됐었는데 이거는 제가 나중에 무방할 때 왜 여기까지 도출이 됐는지 설명을 드리고 지금은 시황 전개가 이제 매크로 환경이 떴기 때문에 현실성이 굉장히 낮다고 생각해요. 이제는입니다. 이거는 제가 코스피는 무방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분석이. 네. 아시겠죠? 노란톡 들어오시면은 제가 무방 때 코스피에 대한 분석을 한번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전에 제가 2011년도 여기랑 지금 시장 환경에 대한 조성이 굉장히 같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잠시만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예요, 이 자리. 어떻게 보면은 유동성에 대한 어떤 마무리 장세예요. 이런 표현을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유동성에 대한 마무리 장세다. 예, 지금 여기 자리입니다. 그죠? 네모칸 보이시죠? 자, 이게 언제냐? 2011년도요. 근데 2011년도에 무슨 사건이 일어난 줄 알아요, 이때?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저도 2011년도에 이거를 봤었는데 기억이 가물가물하다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앵커님 혹시 아시나요? 2011년도에 왜 하락했는지 이때. 2011년도요? 네. 지금 어떤 여기 일이 보시면은 화면 좀 다시 볼게요. 시청자분들하고 같이 한번 보시기 네. 바랍니다. 지금 이 하락 있죠, 네모칸. 2011년도에. 네. 지금 여기랑 시장 환경에 대한 어떤 차트 분석이 유동화가 마무리되는 지점인데 네. 유동성이 아, 이때 그때 어떤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때여서 기억이 안 나네요. 아 그래요? 네. 학교에서 대학생 때. 네. 이때도 부채 한도 얘기로 터졌었어요. 네. 지금이랑 상황이 똑같아요. 아. 네. 예, 그때 학생 때 맞습니다. 공부를 너무 많이 하시니까 기억 못 하실 수 있는데 같은 시황이 또 번복되는 상황인 거예요. 예. 시황도 같네요, 여러분들. 그죠? 그럼 이건 피보나치 비율로 분석해야 되는데 이것까지 제가 모방 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답변에 대한 내용 3,400에 대한 도달 가능성 희박하다. 이렇게 평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매크로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때 짚어드렸던 때와는 다르게 지금은 그 선까지 상승은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고 봐주셨고요. 추가적으로 상세한 내용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보다 더 자세하게 알려드린다고 하니까요. 노란톡 들어오셔서 보다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질문 만나볼게요. 신이시연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환율이 지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환율 전망 부탁드립니다. 하고 말씀해 주셨네요. 지금 원달러 환율 얘기하시는 거겠죠? 네, 원달러 환율이 이제 1,200원을 돌파를 했었죠. 여러분, 오늘은 소폭 하락하면서 1,190원 여러분들 선까지 간단하게 내려왔는데. 좀 주봉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원달러는 제가 이제 질문을 추가적으로 안 받기로 했었는데 그때 말씀해 주시긴 했죠. 네, 여기 보이시죠? 이 박스권 여기 보이시죠? 그죠? 이거 모멘텀 앞으로도 유지합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 네, 박스권이기 때문에 네. 아무 문제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지금 원달러를 거래하시는 건지 사실 제가 궁금해요. 원달러 관련해서 상품을 거래하시는지 지금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자세하게 물어볼 텐데. 근데 지수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걸 보니까 이제 국내 주식을 하시면서 좀 그 시장 분위기를 살피려고 여쭤보시는 것 같긴 하거든요. 사실 이제 정확하게 좀 표현 드리는 게 맞는데 네. 시장이 문제가 야기되면 우리는 수출에 대한 산업군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원달러에 대한 급등이 드러나요. 이건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네. 그럼 선제적인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제 선제적인 거죠. 선제적인 거. 먼저 뭐가 우선순위인가라고 봤을 때 원달러가 더 후순위라고 저는 평가해요. 시장에 대한 금융시장 악화라든가 유동성, 이제 제가 말하는 지금 돈에 대한 유동성이 아니라 어떤 시장에 대한 이제 수출과 수입에 대한 이런 유동성, 이제 대외 시장에 대한 유동성이 딱 막혀버리는 순간 원달러는 급등하게 돼 있어요. 지난 2008년 리먼이 발생하고서 나왔던 요소는 뭐냐면은 이 시장이 결과값이 드러나고 터진 것뿐이지 이게 터져서 코스피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제가 착각하지 마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많이 집중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근데 질문에 대한 취지가 제가 달러를 보유해야 될까요? 원화를 보유해야 될까요? 이런 취지라면 제가 박스권의 랠리로 큰 변동성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저는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떤 단기적인 매매를 들어간다면 원달러에 대한 매매, 저는 분석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시장에 대한 평가를 원달러로 대입해갖고 시장을 평가한다면은 원달러가 급등할 가능성이 있으니 시장이 좋지가 않다라는
이런 전제에 대한 질문은 옳지 못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제가 무방 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원달러에 대한 모멘텀은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은행에 대한 어떤 금리 인상 대처는 굉장히 옳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한국은행에 대한 통화 정책의 코스는 적절하게 금리 인상에 대한 시기도 평가를 하고 있다. 적절하게 내수시장과 대외시장을 평가를 고려해가면서 통화 정책을 꺼내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시장에 대한 원달러 환율은 안정적으로 펼쳐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한선 정해드렸죠. 1250원까지는 나올 수 있다고. 박스 모멘텀이기 때문에 이것만 평가하시면 돼요. 다만 이걸 베이스로 시장을 평가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네, 오늘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어느덧 벌써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